2016년 9월 8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수술 준비에 한창이고요. 권대희 씨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큰 수술. 원장이 수술 준비가 끝나자 바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고요. 수술 시작 약 30분 뒤의 모습입니다. 바닥으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밀대로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았는데요. 그대로 수술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출혈량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1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피를 닦아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를 안 하고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네. 이야, 저 정도면 출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수술 도중에 의사가 갑자기 밖으로 나갑니다. 왜? 원장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의사가 지혈을 시작합니다. 피 너무 많이 나는데. 계속 나오는데? 저거 받아야 되는 거 뭘 아니에요? 잘못... 출혈량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의사마저 다시 수술실을 나갑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건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도망가는 수준인데. 저기 안에 밀대가 있다는 것도 이상해. 간호조무사만이 남아서 지혈을 하고 있는데요. 권대희 씨는 계속되는 출혈에도 의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응급 상황인데 수혈은 둘째 치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 아니야? 말이 돼? 아, 지금 심각한 건지 모르는 건가? 뭐 안 지혈이 됐다고 생각한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입술 화장을 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다? 그대로 방치네. 자, 그 결과 아이고, 조금만 참아. 아이고, 우리 집 법에 조금만 참아. 결국 수술 49일 만에 권대희 씨는 2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유. 미쳤네 진짜 저거. 25살이었던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희 씨가 흘린 혈액 양이 무려 3,500cc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양은 45kg 성인 여성의 총 혈액량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수술 담당 의사인 원장은 수술 중에 자리를 비웠고 담당일을 대체한 의사마저 수술실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 중에 저렇게 의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뭔가 회피 느낌 같았어요, 저는. 뭔가 그게 잘못된 거 저는 말고. 회피라기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게다가 간호조무사는 환자 혼자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러다 말겠지, 괜찮을 거야라는 그 안일함이지 않을까. 아니, 원래 간호조무사가 저렇게 지혈을,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저렇게 혼자서? 간호조무사 역시 대단히 중요한 보건의료 직역이죠. 네네. 직종입니다. 하지만 명칭에도 있듯이 그 역할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렇게 홀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놔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어머니께서는 성형외과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수술실에서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아들의 사망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보면서 분단위 또 초단위로 영상과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수술실 타임라인입니다. 수술실에 의사는 없고 간호조무사가 약 2분 동안 단독 지혈 행위를 한 시간이다.
아주 상세하게 전문가가 부족해. 네, 네, 우와. 여러 차례 영상을 보면서 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올 때부터 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의 기록들을 전부 찾아서 남기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12시 56분, 그러니까 낮 12시 50분쯤에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장 의사의 집도하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수술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후에 의사가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 수술실로 또 다른 의사가 들어옵니다. 왜 밖이지?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새로 들어온 의사는 약 35분 동안 지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장이 다시 수술실로 들어왔고 지혈을 했던 의사가 수술실을 나가죠. 원장이 10여 분 동안 대희 씨의 턱 근육을 봉합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 의사가 또다시 수술실을 나갑니다. 왜 자꾸 그리고 왔다 갔다 아까 지혈을 했던 의사가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러는 거야? 자, 이후에도 왜 저래? 원장을 대신했던 의사는 여러 차례 수술실을 왔다 갔다 했고 오후 3시 50분에 마무리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간호조무사들이 지혈을 위해서 붕대를 감고 그리고 대희 씨를 회복실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회복실로 옮기는 시간이 저녁 7시 24분입니다. 수술 시작 후 약 7시간 만에 권대희 씨는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밤 10시 40분쯤에 권대희 씨는 다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신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희 씨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깨어났었구나. 밤 9시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응급처치를 위해서 권대희 씨는 다시 수술대에 오른 겁니다. 산소호흡기와 소변줄을 연결한 뒤에 예, 119입니다. 신동이요? 예. 선정했다고요? 저희 그 병원으로 트랜스퍼 할 거예요. 환자 상태가 어때요? 환자 괜찮고요. 수혈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할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돼요? 그거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수혈을 하죠, 선생님? 오늘 블리딩이 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네. 네, 지금 가야 될것 알겠습니다. 좀만 더 나가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 아유, 너무 늦게 전화했어. 이제 119로.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119에 신고를 접수하고 정신이 있는데. 대희 씨가 다시 수술대에 오른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원장 의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밤 11시 21분입니다. 밤 11시. 자, 이때 간호조무사가 혈액팩을 가져왔습니다. 미리 했어야지 저거를. 그러니까 빨리. 그런데 수혈을 하지 않고 구석에 그냥 둡니다. 왜? 왜? 심지어 수술실에는 외부인까지 들어오는데 야, 어머니 저거 500번 어떻게 보셨을까 정말.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권대희 씨는 사망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아니 수혈만 계속 해줬어도 희망이 있는데. 아니, 저 모습을 저걸 어머니가 웃고 떠드는 것까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살릴 수 있었는데 하셨을까. 네. 다시 수술실로 올 때는 아들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쩌면 살릴 수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권대희 씨 수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적인 그 규정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의료법에 수술을 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수술 동의서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수술 담당 의가 교체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그것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고지 없이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다른 의사조차 계속 있지 않았어요. 수술실을 떠나서 간호조무사만 수술실에 남은 상황 계속해서 오랜 시간 발생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혈해야 되는 의사들은 다 자리를 뜨고 환자만 남아있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그냥 뭐 예방주사 맞고 지혈하는 이 네, 정도 그게 지혈이 아니니까. 아니라 굉장히 안면 윤곽이라 그러면 뭐 뼈도 건드려야 되고 신경도 지나가는 큰 수술로 알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안일하게 늘 저랬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 원장 대신 들어온 다른 의사, 소위 유령 의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환자인 대희 씨는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게다가 이 유령 의사는 당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저렇게. 경험도 많지 않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대리로 들어온 상황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냥 어디 가서든 수술할 때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야, 이건 진짜 마취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되나?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설령 수술 중 잠깐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돌아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희 씨가 수술을 받을 당시에 담당 의인 원장은 약 7시간 수술 시간 중에 총 5시간가량을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저러고 있는데 5시간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게.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번 보시고 네. 의견을 구해봤는데요. 그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의사가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그다음에 와서 글러브만 바깥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수술하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술을 담당한 마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 3개가 열려 있었어요. 3개가 열렸다는 건 3개가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준비는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방하고 그 다음 방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끝내면은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을 이어서 하고. 원장은 대희 씨의 수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유령 의사에게 대희 씨의 수술을 맡기고 수술실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네, 끝났잖아요. 수술 담당이었던 원장은 수술실 밖을 나가서 대희 씨가 아닌 2명의 다른 환자를 각기 다른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5시간가량 자리를 비웠던 거죠. 예. 아니 다른 수술실 환자는 살아있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건데 어떻게 방을 3개를 동시에 할 생각을 했는지. 수술 담당인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권대희 씨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출혈량인데요. 네. 그 수술 중에 대희 씨가 흘린 피 총량이요. 무려 3,500cc 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보통 안면 윤곽 수술 시에 발생하는 출혈량이 평균 약 200에서 300cc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네, 그럼 결국 대희 씨는 일반 평균의 10배 이상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총 피 혈액량이 약 5리터에서 6리터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 3,500cc라는 것은 전체의 약 70% 가까이의 피가 전부 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혈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평소가 그랬으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뭐 간호사든 의사든 너무 피가 많이 나네 알았을 건데 그걸 그냥 뒤걸레로 닦고만 있고 그냥 지혈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바꾸고 몸 안에 70%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와 말이.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심각해 보이지? 네, 국가수의 부검 결과서에도 보면 수술 중 출혈이 심해서 결국 쇼크가 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액량 부족으로 뇌까지 산소가 가지 않아서 권대희 씨는 사망 전에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뭔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게 나중에 보면은 의식도 있었고 혈액도 가져왔고 네. 수혈을 했다든지 뭐 바로 좀 조치를 했다든지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들 너무 태연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 씨가 왜 이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데이 씨는 사실 학창 시절에 외모 때문에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 씨는 어머니가 걱정을 하실까 봐 외모 때문에 그렇게 따돌림 당했다는 이야기 자체를 안 하고 숨겨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니까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것 자체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수술 자체를 비밀로 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큰 수술이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냐면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가면서 오랜 동안 수술비를 겨우겨우 모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데이 씨가 성형외과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에 그때서야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누워있는 데이 씨를 본 거죠. 처음엔 의료사고인지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것 자체를 몰랐기 모르고 때문에 이 가족들이 처음 마주한 아들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예,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심정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새벽 7시인가 병원에서 전화가 심정지 일어났다고 심폐했다고 빨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놓고 심폐를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마음이 준비하라 하더라고. 마음이 좀 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데.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환자를 방치하고 수술실 비운 의사들. 간호조무사가 의사냐? 내 아들 권대희 살려내라. 무려 416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실을 알리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어머니.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수술하고 그래도 의식이 있었다면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그 순간 혼자서 그 수술실에서 쓸쓸하게 그런 상황들을 버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무서웠을까요? 혼자 들어가면서도 무서웠을 텐데 사실 수술이랑.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을 건데. 그러게요. 그 아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모습을 엄마가 이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을 담당했던 원장은 끝까지 아주 좀 뻔뻔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조무사 만나본 결과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형사는 하시면 무조건 져요. 그 병원이 이기게 돼 있어요. 뻔뻔하네 진짜. 와.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지. 두 번째는 이제 법으로 안 하고 그냥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저는 충분히 합의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책임까지 저한테 다 합의를 하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도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100% 하면 안 돼. 뭐가 억울해? 어머 대학병원 핑계 대네. 형사소송 대신에 합의를 원하지만 100%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대희 씨 어머니는 소송을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담당 검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지혈, 이 뼈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옆방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한 1, 2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고 이건 여지가 없는 거고. 예, 담당 검사의 얘기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당연하지. 검사님이라서. 의료 전문기관 6곳에 당시 원장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을 받아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이 힘든 싸움은 3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 사이에 원장은 무사고 병원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소송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이런 이제 소송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피가 마르죠. 우리 아이가 누구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한 사실조차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머니에게 왜 소송을 하느냐, 얼마나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경로로 막 하게끔 만들어요. 세상에.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여기 또 하나는 이 부모님이 자기 잘못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책감을 느끼거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10년 같고 20년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3년 만에 어머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검찰이 이 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증거가 저렇게 아니 많은데? 3년 동안 증거를 얼마나 많이 모으셨었을 거고 너무 의료사고인 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요? 그냥 처벌로만 보자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충분히 벌을 내릴 수는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의 의료법 규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것만 봐도 저희가 말을 이제 다 듣고 봐도 이게 너무 증거가 충분히 되어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검사는 뭐 된다고 뭔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의료법 위반으로 좀 된다고. 판단이 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분노할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와 성형외과 원장이 선임한 변호사 둘 다 의사 출신 법조인이었었는데요. 같은 학교 의대 동기였었고 같은 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검사는 앞서 들으셨던 녹취록에서 최초의 의료법 위반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검사였습니다. 진짜요? 어머.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원장 측 변호사는 과거 검사 시절 면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해당 검사가 원장 측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원장 측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사와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변호사는 검사와 사건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진술을 들어보면 담당 검사가요 자신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는 빼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사건을 나한테 송치해라 이렇게 지휘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한테까지. 자기가 불기소를 하면 책임을 떠맡게 되니까 경찰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면 그걸로는 고소를 못 하는 거예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끝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검사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요. 검찰의 반쪽짜리 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면서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막 논할 수도 없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약간 어머니 혼자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처럼 그치.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 신청. 예, 마지막 남은 카드죠. 예. 이 재정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공소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통계를 다 내보니까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받아들여질 확률 0.3%에 불과했습니다. 1%도 안 되네요. 네. 0.3%.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0.3%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확률을 예. 뚫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000번 중에 3번 정도. 네. 예, 그런 확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 씨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0.3%의 확률을 믿고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법원은 데이 씨 어머니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했지? 너무 잘됐다. 제발, 제발. 진짜 대단하겠다. 결국 원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인 상황임에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친 점 등으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취 담당의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유령 의사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 의료법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했잖아요. 일단은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잘 됐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가족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유가족조차도 원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만약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3년간 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어디서 또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어느 병원에서도 또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냥 단순 실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하는 형태로 청춘을 완전히 그 앗아간 저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너무 가볍고 미약하다. 특히 의료 면허를 다시 발급해 줬다면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제시고 맞아. 감싸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 사건 당시에 이제 국회에 있었고 CCTV 수술실 의무화에 대해서 많은 주장도 하고 나서고 피해자 어머님 도와드리고 하긴 했는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저런 일개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몇 개 개별적 사건 때문에 의료법을 바꾸고 혹시라도 의료 사고 나면 의료 면허가 영구 혹은 장기간 박탈되고 이러면 의사들이 겁나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못한다. 이제 이런 어떤 반론들도 막 제기가 되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뜻은 잘못한 동료 의사 감싸지 말아주시라. 좀 오랫동안 의사 자격 박탈하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 받아들였고 2023년 9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권대희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이제 권대희 씨의 희생과 권대희 씨 어머니의 그런 멈추지 않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참 그 병원을 상대로 뭐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 자체가 마음 참 씁쓸하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늘 제가 보고 느낀 건 엘리트들이 망친다. 경찰은 경찰을, 검찰은 동료 검사를,
판사는 또 동료 판사를, 의사는 또 동료 의사를 감춰주고 인맥으로 항맥으로 아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하면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고 헌법 법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힘없고 능력 없고 공부 못한 사람만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전문 직종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부디 제발 자기 동료 감싸지 마시고 좀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의 신뢰에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전문적인 분야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들을 한 개인과 피해자의 가족들만의 책임으로만 놓아둘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대희 씨가 살아생전에 쓴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였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된 권대희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번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에게 주먹을 날리는 한 남성. 날리고 있습니다. 오, 막았어요, 근데. 네. 반격하려다가 참는 모습도 잡힙니다. 야, 많이 참다, 많이 참아. 이 양복 입은 남자가 주먹을 삭삭삭 잘 피하죠. 저게 쉽지 않아요. 네. 대응을 안 하고 맞았어, 맞았어. 다음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습니다. 반팔을 입은 남성은 경찰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관등 성명을 대라는 등 체포할 때면 체포해봐 비아냥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더니 은근슬쩍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잡았죠. 어딜 가시려고 합니까? 근데 경찰이 막아서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갑자기 발길질을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이 남자.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경찰이 제압을 시도하면서 체포를 합니다. 완전 업어치기죠. 경찰관이 이 범인을 제압을 하면서 체포 완료했습니다. 일단 저 검은색 옷 입은 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한 2개월 미만으로 배운 분이고요. 2개월짜리구나. 2개월 이하입니다. 예. 저렇게 가드를 잡고 계속 돌아다니는 게 너무 오히려 막 저 남자분이 진짜 저 위치에서 피하는 건 어려워요. 예, 뭔가 주먹을 쓰는 운동을 하신 분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때릴 수 있는데 뭔가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이런 느낌으로 참으시더라고요. 배우신 분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 건물의 경호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배우신 분. 그런데요. 저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 영상 속에 나오는 저 양복 입은 남자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여러 사람한테 걸었나 보네요. 네, 이 상황을 말리려고 여러 시민들께서 접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접근한 시민들께 저 남자가요.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깨가지고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더 큰 일.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누구든지 정말 아주 중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이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변명으로 시작하는 것은 비난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 남성을 보고 갑자기 담배를 끄라면서 이렇게 욕설과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나를 때려도 감방에 가지 않는다. 체포해봐라.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은 체포된 뒤에도 경찰차 문을 발로 꽝꽝 차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버릇이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다 너무 당연해진 것처럼 된 것 같은데 세게 처벌받아야지 버릇 고쳐질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이 사건은 7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고요.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징역 1년형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께서 합의를 해주신다면 집행유예형도 예상이 된다고 해주지 합니다. 마세요. 그러니까요. 해주지 마세요. 서울의 한 편의점 내부 CCTV. 편의점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남자를 먼저 자세히 봐주십시오. 지금 지금 바지를 안 입고 스타킹을 입은 거예요 지금. 아이고야. 예. 하반신은 그냥 스타킹입니다. 팬티. 네. 그리고 상반신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어요. 다른 날에도
이 편의점에 속옷을 입고 또 나타난 남자. 이 남자와 마주친 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놀라서 달아납니다. 근데 계속 쫓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 남자의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성기를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이는 그런 액체를 손에 쥐면서 돈을 주면은 내가 물건은 찍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안에 숙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예, 이 남자가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장소까지 들어와서 몸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여성 속옷과 스타킹을 착용한 채 여성 알바생을 성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해 남자는 편의점을 계속 지켜보다가 피해 여성이 혼자 있을 때만 들어와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 완전히 정신적으로 갔네요. 완전 다른 쪽으로 잘못된 걸로. 그리고 저 편의점 근처가 재개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곳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노려서 CCTV가 없는 곳에 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여성 속옷으로 갈아입고요. 편의점까지 걸어와서 범죄를 저렇게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때는 현금만 썼다고 합니다. 자, 이 행위가요. 약 3개월간 무려 30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안 걸리려고 머리를 나름대로 쓴 거잖아요. 그럼 머리를 왜 저기다 쓰는지 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요. 근데 3개월이나 이어졌는데 신고를 혹시 못한 건가요? 아니면 처벌이 안 돼서 계속 온 건가요? 피해 여성은 러시아 국적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성추행을 신고해도 처벌을 약하게 받고 이후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은 한국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차마 신고를 못했던 겁니다. 여성이 신고를 하지 않는 듯 하자 가해 남성은 결국 여성이 있는 계산대로 넘어와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겁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무서웠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 여성 점주에게 이 피해 사실을 알렸고요. 점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이미 이 남성은 도주한 뒤였습니다. 아이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경찰은 신고받고 출동하면 늦다라는 판단에 이놈은 또 올 것이다. 그래서 저 편의점 앞에서 3일 동안 잠복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 뒤에 저 남성이 다시 찾아왔고요. 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딱 포착을 해서 현행범으로 공연 음란 행위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저런 짓을 한 걸까요? 이 가해 남성은요. 경찰 조사에서의 범행 이유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요.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 그냥 여성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일종의 성도착증이죠. 그리고 변태적 성욕을 갖고 있는 자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가 병행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곡된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정말 끔찍한 보복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개입이 되어가지고 본질적인 원인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속옷을 훔치고 자기가 입는 거에 만족을 하다가 더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아래 속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근데 저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네,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 형법상 공연 음란죄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 여성에게 성적인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도 역시 기소를 했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이 남성이 수십 회에 걸쳐서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가중 요소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또 정상 참작 요소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결국 가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합의라는 게 합의도 보복 나한테 또 보복할까 봐 다들 합의해 준 거 아닐 거예요. 뭐 사랑의 휘날레인 듯 레이스를 막판에 펼치는데 자, 이 영상 말이죠. 자세히 돌려보시면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화 촬영 스텝이 아니고 폭주족 무리였습니다. 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200km가 넘는 시속으로 달리는가 하면
네, 아무런 허가도 없이 광란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지금 도로 위에서 묘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핸들을 빼고 달리기도 합니다. 폭주하는 장면들을 SNS에 올리기까지. 너무 위험한데. 우리나라에도 네. 저런 게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출동하는데 이 모습도 동선을 촬영하면서 자기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교전! 교전! 조롱 섞인 말투로 경찰을 외치기도 하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소리 질러서 알리기도 하는데요. 팀까지 짜서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을 합니다. 심지어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조롱까지. 근데 저게 지금 뒷골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아슬아슬한 무계 운전을 선보인 이 사람들은 한국인과 외국인들로 구성된 폭주적 모임이었는데요. 경기도부터 충남 당진까지 곳곳을 돌면서 무려 8개월 동안이나 700여 개의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8개월이면 240일인데 하루에 하나를 찍어도 200 몇십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얼마나 많이 찍은 거예요? 그러게요. 네. 조회수 때문에 저렇게 위험한 운전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랑 재밌어서? 근데 심지어 찍는 사람도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그걸 다죠 뭐. 아유. 이 사건의 주범은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는데요. 본인이 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으로 난폭 운전을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해외 메신저 앱을 통해서요,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 이렇게 모인 사람이 무려 2천여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정해지면 단체방에 이제 고지를 하고 현장에는 구경꾼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또 다른 30대 남성의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역할을 또 담당했다고 하는군요. 네. 찍는 사람 따로 있고 올리는 사람 따로 있는 그렇습니다. 거면 엄청 계획적인 거네요. 네, 지금 우리에겐 매우 낯선 풍경인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좀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트랙션 카 밑이라고 합니다. 트랙션이라는 그 용어가요, 스킨 마크가 나는 것처럼 타이어가 땅과 강한 속도로 만나서 그 흔적이 남는, 마치 이제 고개 운전하듯이 그렇게 하는 행사를 이제 트랙션 카 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현상이 이제 확인된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을 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검거하기가 뭐 오토바이 폭주족들도 힘든데 자동차 폭주족들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경찰은 사이버 국제공조 포털을 활용해 가지고요, SNS 운영사의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등 약 5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은신처를 찾아서 검거할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 29명, 한국인 13명, 총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직인. 근데 42명은 히드나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숫자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 그리고 난폭운전 혐의가 적용되어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히든에서 보여드렸죠. 폭주족들에게 적용되는 공동위험 행위. 이 행위 자체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그런 범죄 행위이고요. 그리고 위험 운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무거운 형벌을 받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 한 명은요,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그게 확인된 공범 중에 한 명은 이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불법 체류인 상태잖아요. 거기에 불법 체류자이면서 또 불법을.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CCTV.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주택의 마당을 쳐다보더니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고 못 지나가. 들어갑니다. 빨래 건조대로 향하더니 빨래 중에 여성 속옷만을 꺼내서 챙깁니다. 아이고야. 이 남자가 훔친 속옷의 숫자만 무려
1,400벌이 넘습니다. 예쁘게도 개편하네. 이 30대 속옷 집착남 역시 상습 절도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됐습니다.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저 자극들이 점차 발전을 해서 훔쳐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여성의 속옷을 뺏어가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까지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쨌든 처벌을 받고 치료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성도착증의 한 종류의 물품 음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여성 속옷에 이렇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여성이 입고 있는 속옷으로 이제 성적 행위를 하면서 그 여성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비롯되기 시작을 합니다. 습절도로 구속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로 처벌해야 하나요? 아니면은 성범죄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그런데- 속옷 주인도 너무 수치심이 드니까.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건 당연히 성범죄죠. 성적인 수치심에 대한 상당히 심각한 침해이고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그런데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히든아이에서 다른 사람의 음료에 체액을 넣었던 남성 그런 그 텀블러에다가 또 체액 묻히고 했던 남성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죠. 성범죄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비접촉 성범죄. 사람을 실제로 접촉하지 않거나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서 연락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는 성범죄로 처벌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역시 그냥 다른 양말 훔치는 거랑 다름없는 그냥 절도 행위일 뿐이죠. 그래서 절도 행위로 처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이 역치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번 몰래 했다가 이걸로 만족 못하니까 이제 가져 수집하다가 수집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다음에 이제 접촉을 하려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면 또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결코 이걸 가볍게 봐서도 안 되고 빨리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성적인 행위의 절취 행위나 또는 물건에 대한 그런 성적인 테러 행위 이런 것들을 성범죄로 처벌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느 마트 안에 카트를 끌고 오는 한 여성.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상품 진열대 앞에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더니 물건을 카트에 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만 담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의 걸 많이 담습니다. 이 여성이 담고 있는 건 면도기입니다. 면도기를 여러 개를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마트를 나갑니다. 저게 가능해요? 소리 안 나요? 자,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여자가 또 다른 마트에도 나타납니다. 저기도 면도기다. 여기서도 장바구니에 면도기를 담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다, 면도기는. 과자로 딱 덮는다. 덮어야지. 면도기를 가방에 옮겨 담아서 가지고 나갑니다. 면도기 이렇게. 역시 계산을 하지 않고 저건 여성용도 아니에요. 네. 계속 면도기만 절도한 거예요. 화면에 면도기에 집착한 여성은 75세의 고령의 여성인데 약 2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 마트 9곳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고가의 면도기만 훔친 사건이었습니다. 고가. 이 여성이 훔친 면도기 세트는 무려 168개였습니다. 168개? 면도기만. 계속 사라지는 것을 알아채고 전국에 있는 마트 연합 단체 채팅방이라고 있답니다. 여기에 주의하라고 메시지를 보내서 올렸고요. 또다시 면도기 세트를 훔치려고 나타난 이 여성을 알아본 마트 직원들의 신고로 체포가 된 겁니다. 위험하네. 꼬리가 길어서 결국에는 잡혔네요. 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습니다. 뭐지? 1974년 면도기 등 생필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같은 혐의로 총 17년을 감옥에서 보냈고요. 면도기를 훔쳐서요? 네. 총 전과 62범. 60여범이 돼요? 상습 절도범이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고 검찰, 법원도 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요. 정신과 병원에 이제 진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진단이 병적 도벽
절도광이라는 클렙토마니아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이게 습관적인 절도 혹은 뭐 상습 절도와 이 병적인 절도에는 4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절도 행동에 더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요, 병적 도벽은 절대로 공범이 없습니다. 네, 혼자서만 행하고요. 세 번째는 병적 절도는 계획 범죄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거는 아무리 병적 도벽을 가장하더라도 아닌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이 사람의 생활 전반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불안, 우울, 초조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충동이 강해졌을 때 눈에서 보이는 것을 견물생심으로 절도를 하고요. 그 절도 행동을 통해서 순간적인 만족감과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자괴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죄책감, 이런 것들로 무척 괴로워하고요. 그러다 다시 만성 우울, 초조감, 불안감으로 빠지거든요. 과연 이 사람이 그러한 상태였는지 아닌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한 정신과 병원에서 병적 도벽이라고 그런 진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 결과 치료 감호소에 수용되어서 1년간 병적 도벽에 대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근데 면도기에 집착을 했던 걸까요? 네, 가족의 말에 따르면요. 여성은 젊은 시절에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면도칼로 위협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젊은 시절 남편에게 면도칼로 위협받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도구를 눈앞에서 치워야겠다는 생각이 집착으로까지 이어지고 도벽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야, 그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혹시 또 이걸 사갖고 올까봐 하는 생각에 이거를 못 사게 치워놔야 되겠다. 이게 집착으로 바뀐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도벽 환자들이 훔치는 행위에서 그것이 성공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만족감들을 그동안에 가져왔던 스트레스와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오면서 과거의 그런 상태로 퇴행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럼 체포 이후에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고령의 치매까지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아마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치료 감호를 청구해서 격리 및 치료를 진행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 국가에서는 이런 치료 감호를 통해서 증상 자체에 대한 그런 회복 치료를 도모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가족들 역시 좀 할머니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좀 따뜻하게 배려도 하고요. 함께 지내고 돌봐드리고 그래서 국가와 가정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 할머니에 대한 상태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태국 방콕의 한 선착장. 이제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국 사람 아직 배가 다 도착도 안 했는데 이걸 건너가려고 내리려고 하다가 물에 빠집니다. 배가 옆으로 붓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위험한데.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배에 끼지 않도록 배를 밀고 이 한국 남자를 꺼내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저 앞에 분 자기 다리로 막으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모르니까 배 계속 이제 붙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배를. 진짜 잘한데. 네. 좀 더 기다렸다 내리지. 저거 조금만 참았다가 내리면은 기다리지. 민폐고 왜 저번에 히든아이에서 그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남자들의 기행 모음집도 봤었잖아요. 물론 여자들도 그럴 때가 있지만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남편들 뭔가 이렇게 오토바이도 타지 말라는데 요즘도 가끔 몰래 타더라고요. 결혼하고 못 타게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무슨 오토바이 무슨 세금 내라고. 딱 걸렸네. 타네. 딱 걸렸네. 테토남이라 그러잖아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많은 남성. 근데 사실은 남성이라서라기보다 생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한테 자꾸 경쟁시키고 맞아요. 세야 돼, 강해야 말아야 돼. 돼. 그런 어떤 강박적인 요구들이 커가면서 그게 현실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남성성의 손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내가 남자답지 못한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 그거를 엉뚱한 장소에서 자기가 회복하려고 이상한 그런 기행들을 하는 일들이 나와요. 그걸 좀 위로해 주시고. 우쭈쭈 이렇게 네, 좀 그렇게 해주셔야 오히려. 위로해줘. 그래.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